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 방류를 멈추기 위해 런던 협약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외교 자해라고 비판하며 민생 행보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참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천구와 군산 초등교사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측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독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나들목 인근에선 차량 3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월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과 상점의 전기 수요가 급증한 게 원인인데 전기요금도 큰 폭으로 오른 터라 작년보다 30% 전기를 더 썼다면 2배 오른 요금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개막 4경기 만에 해트트릭으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06골째를 기록한 손흥민은 우상 호날두를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30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의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분과 원칙 또 뜬금없는 산무 단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장외 투쟁은 물론 국제 여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국제사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첫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나흘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의 오염수 명칭 변경 움직임을 일본식 성명 강요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며 88개 당사국들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초 런던 협약 총회에서 일본의 위반 사실을 결의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의 외교 자해이자 외교적 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산무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또 방류와 관련 없는 영상으로 정부가 위험성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고발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야당이 장외투쟁과 무기한 단식에 이어 국제 여론전을 예고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가운데 여당은 국민과 경제를 중심에 둔 민생 행보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책통통 오늘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식 중이에요. 그런데 유독 오염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지난 목요일 날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밤샘 농성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어김없이 참석을 했고요. 내일은 화상으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 대표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총력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진행됐던 워크숍에서 민주당 의원들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면서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아도 부족한데 공보험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단식 중인 당대표가 이렇게 총력을 다하는 거 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국민 불안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불만이 높은 것으로 민주당은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수산물 오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대해서 당내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내년 총선까지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생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내일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서 체불임금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예. 김 대표는 지난달 중순까지도 김기현이 간다라는 민생 탐방 일정을 소화했었는데요. 이번 달 있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민생에 힘을 주면서 일하는 집권 여당 이미지로 야당과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읽힙니다. 추석 전까지 일주일에 2차례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 민생 투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야권 공세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땡깡 투쟁에 맞서서 국민, 민생만 보고 간다는 취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전력을 다한다면 국민의힘은 민생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이슈보다 중요한 만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개회 일성으로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책임감을 다해 21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일본에서의 행보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여권에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 참여한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서 총련 단독 주최 행사가 아니었다, 색깔론 갈라치기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외교부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하는 시점에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이 내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죠.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왔지만 일주일 정도 미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원지검이 내일로 통보했던 소환 조사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이 4일은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 측이 검찰에 역으로 제안한 날짜는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일주일 정도 검찰 조사가 뒤로 미뤄지는 건데 이 대표 측의 이 제안을 검찰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향후 소환 일정 조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9월 4일 예정대로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조사를 안 받겠다고는 하지 않은 데다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이어 5번째 소환 조사가 됩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육산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중국 언론이 비판 보도를 내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박 장관은 예의에 어긋나고 훈수는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다시 입장을 내고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중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의 보도입니다. 누가 항일지사를 고의로 방치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 큰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썼습니다.
흉상이 옮겨진 뒤 친일 장군 백선엽 흉상으로 대체될 거라는 보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박맨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SNS에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부용치회라는 표현을 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부용치회는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주로 중국 외교당국이 상대방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박 장관은 타국에 대한 돈 없는 참견이라며 외교 관계상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에 유의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흉상 이전 추진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주일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여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의 결정을 지켜봐 달라며 직접 대응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내일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이자 교사들이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예정에 없던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자제를 마지막까지 촉구했지만 교육계 긴장감은 높습니다. 김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들과 함께 서희초등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체험학습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을 일단 안 보낼 생각이고요. 선생님들이 교육부에 하고 싶은 말 그런 걸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 오후 3시 이곳 서희초등학교 강당에선 숨진 교사에 대한 49제 추모제가 열립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내고 하루 동안 서희초 교사 49제와 국회 앞 등에서 열리는 추모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9월 4일은 모든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수업일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교사들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까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한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9월 4일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수업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연가나 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교사들의 강행 의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예정에 없던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대책과 교권 회복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마무리됐지만 추모 열기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인이 교권 침해에 시달리지 않았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숨진 서울 양천구 교사의 발인이 끝났지만 추모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학교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추모의 마음을 담아 짧은 편지도 남깁니다. 익명의 동료 교사입니다. 이틀 전에 소식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파했고 지난 학기 업무 때문에 많은 고통을 토로했고 해당 학교가 학부모 민원 부담이 심한 곳이라는 증언이 나온 상황. 생전에 부당한 환경 속에 놓이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이 교권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서희초 사건 이후 한 달 반 만에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인의 선택이 악성 민원 때문이었음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도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동료 교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아직 교권 침해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자책하는 메모가 담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이뤄지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핵공격을 대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발 모두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발표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 문제 뉴스 추적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미사일의 모습과 목표 지점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우리의 강세에 의하여 적들이 연이어 시위하고 싶어하는 연합공군 전력의 우세에 대한 서위의 자만감과 안도감이 곧 위구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미사일 2기는 청천강 하구에서 서해로 발사됐고 팔자형 궤도로 1,500km 거리를 각각 2시간 7분, 2시간 8분가량 비행한 뒤 목표로 잡은 섬 상공에 150m에서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의 공중 폭발을 강조한 것은 목표물에 대한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이 순항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만 폭발하는 모습을 공개해 나머지 한 발은 실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신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합참이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과장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까? 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실제 목표물을 맞췄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북한도 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의 비행, 공중 폭발 장면만 사진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매체는 실패했거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예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이번에도 미사일 한 발을 비공개한 건 발사 실패를 자인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한 발도 목표물에 접근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타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아예 순항미사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은. 그러면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은 맞는 거예요? 네, 합참은 지난달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순항미사일은 분석해보니 함대함 미사일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순항미사일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들이 새벽 4시부터 2시간 정도, 거리로 따지면 약 1,000km를 비용했는데 이런 재원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이런 군사적인 도발과는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해군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선박 엔진 제작 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기계연합기업소는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과 우리 해군 무력을 강화하는 데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임을 맡고 있다고 하시면서 최근 김 위원장의 해군 행보는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난달 21일에는 동해 함대를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같은 달 28일엔 북한 해군절을 맞아 각종 행사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2주 동안 3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관측입니다. 예. 그러면 신 기자,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 성과 홍보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를 발사하는 플랫폼, 이른바 수상함 건조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디서나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함선 제작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인근보다 더 넓은 지역을 도발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 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의 해상 합동 훈련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을 견제하려면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북한이 함정 건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러 해군 공조, 더 나아가 북중러 해군 공조를 본격화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실은 보낼 함정이 없기 때문에 북중러 삼각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이런 해군함을 집중하는
그러면 며칠 뒤가 북한 정권 수립일이래요. 구구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열병식에 관련해서 신무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올해 열병식들을 보셨다면 그런 예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화성 18형, 지난 7월에는 무인기를 처음 공개한 바 있었죠. 하지만 해군 함정을 열병식에 등장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해군이 위주가 되는 열병식이 되거나 오히려 열병식이 아닌 관함식을 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반려견 번식장 문제를 종종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분명 허가를 받은 번식장인데 들여다보니 지옥이었습니다. 반려견 1,400마리가 긴급 구조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빼곡한 공간에 수백 마리의 반려견들이 뭉쳐 있습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눈병이나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철창한 구석에 있는 한 강아지는 죽은 듯 배를 드러내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냉동고를 열자 신문지로 꽁꽁 싸맨 개 사체들도 줄줄이 나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반려견 번식장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피부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 털이 다 날아가서 이제 피부병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반려견 번식장은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 넘게 개를 키우며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20여 개가 함께 힘을 모아 수거한 쓰레기들입니다. 이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만 70여 개가 넘을 정도로 현장은 엉망이고 악취도 극심합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나서 학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개 1,400여 마리를 곧바로 구조해 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빨리 질병을 없는 상태, 프리한 상태에서 안정화시키고 돌보고 빨리 훈련시켜서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는 소유주로부터 개 소유권 포기를 얻어내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독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북 음성의 중부고속도로 감곡나들목 근처에선 3중 추돌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주말 사고 소식을 김영현 기자가 모았습니다. 건물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서울 독산동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 5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숨졌고 같은 집에 살던 7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층 주민 2명도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걸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구급대가 조치를 하죠. 이렇게 경찰과 합동조사를 나갈 예정이라. 고속도로 한가운데 부서진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한 여성을 부축합니다. 충북 음성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나들목 인근에서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과 아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정체로 멈춰서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교회 사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내부 가재도구가 타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자살 대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결과 10명 중에 6명은 자살 고위험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자살 시도자가 실려오면 응급의학과와 정신과, 상주하고 있는 자살 사례관리팀이 협력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응급실에서 사례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응급의학과의 신체 치료, 정신과의 정신과 치료, 그다음에 사례관리가 함께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방법에 연결했다는.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살 위험을 낮추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곳 응급실에 실려왔던 80대 독거노인 남성도 이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마디가 왜 살린 것이냐는 환자에게 의료팀은 정신적 치료와 함께 자살 동기였던 생계 문제 해결까지 도왔습니다. 실제로 사례 관리 후 자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이 약 60%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가 아직 일부 병원에 국한한다는 점입니다. 사례관리팀 고용 형태도 불안정해 이직이 잦아 일관적인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전문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안전한 고용 환경과 복지,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좀 임금 체계가 구축되면. 자살 시도자가 재시도에 나서는 불행을 막으려면 제도 확산과 처우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살률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와는 달리 이웃나라 일본은 2010년부터 꾸준하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도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도쿄의 번화가 이케부쿠로에 본드 프로젝트의 거리 페트롤 팀이 출동했습니다. 本当ごめんね、急にびっくりしたよね。ごめんね。ごめんね。私たち池袋で居場所をやっていたり。 가출 청소년이 상담을 받으며 휴식할 수 있는 이바쇼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페트롤 팀은 해시태그로 죽고 싶다는 자살 암시글을 찾아 돕겠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본드 프로젝트는 자살 위기에 처한 10대와 20대 여성을 직접 찾아 나서고 상담하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10代、20代の女性は自分の悩んでいることっていうのをちゃんと理解できていなかったりとか、整理できていなかったりで、なので相談に行ってうまく説明できなかったり。 가족의 학대로 자살을 시도했던 카나는 16살 때부터 6년째 본드 프로젝트의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この世にはいな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具体的に死んでたかなって. 스마트폰에 죽고 싶다와 관련한 300개 단어를 입력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당신에게라는 상담 안내문이 뜹니다. 자살 관련 검색만 한 달에 20만 건이 넘는다는 데 착안한 시민단체 오바의 자살 예방 서비스입니다. どこにいるのかっていうのがわからないんですね。死にたい気持ちを抱えている人たちに近づいていく、アプローチ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일본의 시민단체는 지방정부에 사업을 제안하고 지원금을 받는데 국내엔 이 같은 청년 자살 예방 시민단체는 없다시피 합니다. 자살 문제는 정부의 힘에 기대기만 해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길거리와 인터넷에 나서고 소리 없는 비명에 기울일 귀를 여는 이유입니다. 도쿄에서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텔레비전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커도 좋을까요? 가전을 대표하는 삼성과 LG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IFA 2023이 열리는 삼성전자 부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TV를 미래 전략 제품으로 소개하며 76인치부터 140인치에 달하는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또 98인치 QLED 모델들을 선보이며 초대형 TV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LG전자 부스에는 TV존이 없고 설치한 것도 단 2대뿐입니다. 세계 최초의 97인치 무선 OLED TV와 캠핑 최적화 TV로 주목받는 포터블 스크린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100인치 넘는 TV를 선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TV는 거거익선이라는 말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동의했지만
100인치 넘는 TV를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8K 화질을 더 깨끗하게 볼 수 있다며 100인치 이상의 제품 출시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초대형에 대한 니즈는 한계가 없이 계속 끊임없이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그런 요구인 것 같고요. LG전자는 중국 업체들의 100인치 이상 TV는 내수용에 불과하다며 100인치 이하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70인치 이상 대형 TV 매출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며 가능성은 확인한 상황. 이제는 100인치 TV를 두고 소비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역대급 더위를 버텨내고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제 곧 받게 될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역대 여름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다가 전기요금도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 얼마나 나올지 최은미 기자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8월. 잠시도 에어컨을 끄지 못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더위만 잠깐 식히고 껐을 텐데 지금 요즘은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달 전기 거래량은 역대 여름 중 가장 많은 5만 1,000여 기가와트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업용 전기 수요는 매달 일정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일반 가정과 이런 상점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도 오른 터라 각 가정에 청구될 액수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구에서 작년 8월만큼 전기를 썼다면 작년엔 66,690원을 냈지만 올해는 20.8% 오른 81,530원을 내야 합니다. 작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20% 늘었다면 이달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73.4% 급증한 115,640원이 청구되고 30% 늘었다면 거의 2배인 131,340원을 내야 합니다.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높게 매겨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8월 전기요금 고지서는 9월 중순부터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에 나라 곳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말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최대 60조 원가량 덜 거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하반기 시작인 지난 7월에도 중앙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1년 전보다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 경기 침체와 부동산 등 자산 거래 회복 지연으로 작년보다 덜 거친 세금은 40조 원을 넘어 43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연말에는 최대 6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수 펑크가 현실로 임박하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 원을 확보해 이를 일반에게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16조 원도 빚을 내는 추경 편성 없이 미집행 예산 등을 활용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세수 결손이 부족이 얼마나 일어날지에 관해서는 9월 초에 저희들이 현재 추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작업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면서 나랏빚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는 내년에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오늘 날은 흐렸지만 낮 동안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섰는데요. 월요일인 내일도 서울은 29도, 대구가 30도, 전주 31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동해안에 따라서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한 번 내릴 때 시간당 30mm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9도, 남부지방은 목포가 31도, 부산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은 주 중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다소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